저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늘씬하고 키 큰 전문 모델이 아니에요. 혹시 빅사이즈 모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보통 의류 쪽에서 큰 사이즈 옷 사진을 찍어야 하거나 아니면 일반인 모델 중에서 사이즈가 다양한 사람을 찾을 때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 모델 일이에요. 제가 모델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듯 아예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거나 아니면 대체 니까짓 게 무슨 모델이냐며 끝까지 캐묻거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체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어디선가는 미의 기준 최상에 올라온 사람일걸요? 그리고 이 자신감은 흔히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 근자감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쌓여온 진심의 자신감입니다. 제가 한 번도 뚱뚱하다거나 몸매가 예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우량아에 가까웠던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세상이 정해놓은 미의 기준은 있어. 그런데 미의 기준은 정말 매번 달라진다. 아주 오래전에 선사시대 때는 배가 뿔뚝 튀어나오고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몸의 특정한 부위가 커야 미인이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미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네 모습을 사랑하고 잘 자라는 거야. 네가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럼.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건강하고 튼튼하게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불편하거나 싫지 않으면 충분히 통통한 몸으로 사는 것도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빠 눈에는 우리 딸이 그 누구보다 예뻐. 아주 볼 때마다 감탄해. 내 유전자에서 나올 수 없는 세기의 미인이 어쩌다 여기에 오셨을까 하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엔 저도 모를 자신감이 생겼었나 봐요. 학교 다닐 때도 저보고 돼지야 하마야 이러고 놀리는 친구들한테 아주 진지하게 겉으로 보이는 미의 기준에 현혹되는 건 옳지 않다고 가르쳐가며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을 정도니까요. 덕분에 일반적인 미의 기준과는 좀 다르지만 저는 자존감 하나만큼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며 지고지순하게 1년 넘게 구애를 한 제 남편은 그런 저의 자존감을 한껏 더 올려준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진짜 모델처럼 잘생겼거든요. 연애할 때도 저랑 같이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흘끔 쳐다보면서 여자 봐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남자 좀 봐 하는 얘기는 종종 하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보일 때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왜? 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나 제 눈에 항상 띄는 곳에 남편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왜 이렇게 자주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있을 법한 곳에 자기가 맴돌았고 그렇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고 필연을 운명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저는 몹시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연히 만나서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게 어디 쉽겠어요. 누군가가 좋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것, 저는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준 남편 덕에 저희는 저를 모델 삼아 남편이 사진을 찍는 데이트를 주로 했습니다.
아, 남편은 취미가 사진이에요. 안 그래도 처음 저한테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삐쩍 마른 그런 일반적인 모델들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품고 일상을 사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진사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플러스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의류 모델도 하지만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출사를 나갈 때 모델을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 남편과는 그 점에서 인연이 좀 깊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제가 일하는 디자인 회사의 외주 포토그래퍼로 만났어요. 우연히 두 번째 만난 건 제가 모델로 출사에 나간 사진 동호회의 회원으로 만난 거죠. 출사는 사진 동호회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으러 나가는 모임을 말합니다. 풍경을 찍으러 다니기도 하지만 가끔 인물사진 연습을 위해서 저 같은 모델을 하나 고용하고 공원이나 일반 도심 이런 데서 모델을 피사체로 놓고 이런저런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모델 일을 하다 보니 사진 동호회 출사 아르바이트도 종종 했거든요. 회사 업무가 아닌 자연인인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거기였고요. 처음에는 좀 민망하기는 했습니다. 대리님, 과장님 하면서 존대하고 서로 예의 차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포즈 잡고 웃으면서 사진사와 모델로 만났으니 왜 안 어색했겠어요. 그런데 절 배려해서 그런 건지 유난히 말도 많이 걸어주고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일절 티를 안 내더라고요. 제가 모델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보는 게 싫어서 회사에는 비밀로 하던 차였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일단 호감이 좀 갔습니다. 이후에도 사진 동호회에서 한두 번 만나면서 저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길래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일로 만난 사이니까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열리고 결국 남편이 저를 따라다닌 지 1년 만에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되었죠. 모델과 사진 동호회 사람으로 만났으니 저희가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사진과 함께 했겠어요. 남편이 찍어준 제 사진만 정말 수천 장에 달할걸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꼭 주택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편안한 아파트에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취미가 사진이잖아. 지하실에 꼭 나만의 암실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당신만을 찍고 인화하는 행복한 사진 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시내 한복판이 아닌 약간 떨어진 외곽지대에 한적한 주택을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친척분이 건축하고 몇 년 되지 않은 주택을 정말 시공비도 안 되는 금액에 저렴하게 주셔서 꽤 큰 평수의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제 사진을 그다지 많이 찍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간 서운하다는 듯이 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사진을 찍지 않냐고 물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피사체에게 신비로움이 남아있을 때는 사진에서 보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 하지만 피사체가 완벽한 현실이 된 후에는 현실이 너무 완벽해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보다 그저 현실 자체로 보는 게 훨씬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의 너는 사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게 멋지고 예뻐서 굳이 내가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가장 완벽한 현실의 네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사진 속에 널 보겠냐? 저는 무슨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을 차분히 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사람의 일상이 되고 사람의 현실이 되어 사진 속에서 보는 모습보다 현실의 제가 훨씬 사랑스럽고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사진으로 미화시킬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설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아이도 가져야 하고 결혼 생활 조금 더 익숙하게 잘하려면 남편의 사진엔 집착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어요. 저희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다정했고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부딪힌 게 있었어요. 처음 저희가 살림을 합치는 이삿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각자 자취를 하다가 신혼집에 짐을 옮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짐이 들어올 때는 남편이 굳고 출장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와서 짐을 함께 날라줬거든요. 그런데 남편 짐 나르는 날은 저한테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알려주면 제가 와서 함께 짐을 나를 거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하는구나, 제가 고생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그래도 아니다, 살림인데 여자 손이 가야 된다, 그리고 오빠가 쓰던 그릇이나 기타 등등 그런 부엌 살림은 내가 아무래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나름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자기 이삿날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는 약간 짓궂은 부분이 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끝까지 안 알려주니까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처럼 이사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편의 스케줄러를 몰래 보고 이사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나름 서프라이즈를 상상하면서 이사 당일 짜잔 하고 나타났죠. 그런데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삿짐 차에서 막 짐을 내리려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얼굴이 싹 굳더니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삿짐차 아저씨에게 뭐라 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차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차를 왜 보내? 저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이사 안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왔냐고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연애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급습한 것도 아니고 같이 살 사람 이사 오는 거 들어와서 봐주겠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은 거예요. 정말 서운함이 뭉게뭉게 올라오다 못해 서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당황하더니 자기가 기껏 호의를 베풀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극구 이렇게까지 온 건 꼭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빴다. 우리 앞으로 부부로 살 건데 이런 식으로 합의되지 않는 돌출 행동 사실 좀 불편하다고 차근차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였다고 나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제 깐에는 노력했다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난 상대가 기대하는 걸 해줘야 이벤트라고 생각해. 이거는 이벤트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리고 알잖아. 나 계획에서 벗어난 거, 갑자기 뭔가 훅 들어오는 거, 많이 불편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자꾸, 어? 제가 귀가 얇은 것도 있지만 듣다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긴 연애할 때부터 유난히 그런 서프라이즈,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자기 계획에 어긋나는 거, 이런 거 몹시 불편해하던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한 깜짝 파티 한번 못 해보고 크리스마스며 생일이며 기념일 모두 미리 둘이서 논의한 후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와,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칼각으로 시간을 맞춰야 하나 할 정도로 꼼꼼하게 계획을 짜더라고요. 보통 여행 계획 꼼꼼히 짜는 사람들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뭘 먹고 그 다음에 대충 이 시간대에 이동, 몇 시쯤 다음 장소 도착해서 뭘 한다. 이 정도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짜는 시간표는 그 수준부터가 달랐습니다. 몇 분 단위로 짜여 있는 건 물론이고 이동시 도보면 도보거리, 지하철이면 몇 분에 도착하는 지하철을 몇 번 게이트 몇 번 문에서 타고 어디서 내려 몇 분 걸어 어디로 도착해야 몇 번째 문에서 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카페를 가더라도 몇 시 몇 분에 도착해서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한다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차선책도 이미 계획표에 있습니다. 반경 몇 번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면 바로 자리 선점하는 이런 계획이요. 혹 계획이 틀어져서 카페에 할애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한 번도 못 앉는 날에는 이후 여행은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기분 상해하고 침울해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몇 번 여행을 다녀본 후에는 저는 감각적으로 예쁘게 사진 찍는 이런 감성 카페 이런 데는 아예 계획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굳이 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으니 만날 숲, 들, 산, 강 이런 데 돌아다니고 사진이나 찍는 게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남편이 계획성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신혼집 이삿날 푸닥거리를 한판 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간 강박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본인도 힘들겠죠. 그래도 저런 꼼꼼함이 있으니 일을 잘하겠지라며 인간사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혼자 삭히고 이해했어요. 결국 그날 이삿짐 차는 다시 되돌아가고 제가 모르는 어느 날 남편의 짐은 모두 신혼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기가 막히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싸웠다곤 하지만 그걸 또 굳이 돈 주고 예약한 날 취소를 하고 다른 날로 옮겨서 혼자 이사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참 성격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아무한테도 못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각자 짐 잘 옮겼냐 이사 2번 하는 것 같았겠다 해서 적당히 포장을 했습니다. 아우 그 사람이 나 고생한다고 절대 이삿날을 안 알려주고 혼자 그렇게 쓱 이사했더라고. 물색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절 부러워했어요. 야, 네가 복이 많아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야, 남자들 은근히 여자가 다 해주길 원하는데 넌 진짜 정말 남편 하나 제대로 만났다. 오죽하면 친정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난 지금까지 네 아빠가 가장 다정한 줄 알았는데 김서방을 이길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사람이 그렇게 배려가 깊고 꼼꼼해? 예, 내가 네 아빠 정말 다 좋은데 무심하게 툭툭 구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거 알지? 김서방은 그런 게 없어. 너무 신통해.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기 한 달인가 2달 전에 한참 제가 회사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던 때가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랑 회사 일이 겹치고 제가 벌려놨던 일들까지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도저히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회사 근처에서 숙식 해결해가며 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저한테 차마 이런저런 얘기는 못하고 남편한테 몇 개 결혼에 대한 논의를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위사랑은 장모니까 예물이나 예단 이런 거 제외하고 선물 하나 사주고 싶다고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했답니다. 점심도 먹고 그러자고 했더니 흔쾌히 날짜만 정해지면 음식점 예약을 하겠다고 하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어쩜 그렇게 꼼꼼하고 눈썰미가 있니? 예전에 우리 잠깐 만났을 때 내가 아마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나는 명란젓이 지나치게 짜고 빨갛게 양념돼 있는 게 참 싫은데 요즘엔 하얗게 저염으로 절인 명란을 참 찾기가 힘들다고 한번 했었나 봐. 그때 우리가 한정식 집에서 밥 먹으면서 명란 반찬이 나왔었나 보지.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점심 식사 장소를 하얀 백명란찜이 나오는 집으로 예약을 했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랬어? 난 몰랐네. 그리고 엄마 하얀 명란 좋아해? 빨갛게 양념해서 파마늘 넣고 무친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 아이고, 딸년도 이러네.
그건 네 아빠가 좋아해서 만날 내가 그렇게 묻혀서 주는 거고. 여튼 그 이후에도 하는 얘기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죠? 어머님 이거는 싫어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어머님 다음에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이거 하러 갈까요? 라며 얘기하는데 내가 다 설레더라. 네 아버지 나랑 평생 살았어도 내가 오이 냄새 싫어하는 거 아직도 모르지 않니? 얼마 전에도 같이 등산 가는데 나한테 아유 무겁게 뭐하러 물 갖고 가냐고 오이나 2개 똘똘 말아 가자 그러길래 내가 짜증냈었거든. 당신은 나랑 40년 넘게 살면서 어떻게 아직도 내가 오이 싫어하는 거 모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네 아빠는 또 그랬어?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나랑 딱 한 번 밥 먹은 김서방은 어머님 날오이 싫어하시잖아요 라면서 음식에 얹혀져 있던 오이를 자기가 다 가져가더라고. 얘, 나 너무 감동했잖아. 너 복 받았어. 그렇게 네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 찾는 거 쉽지 않다. 엄마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사람의 까다로움 혹은 예민함에 조금 힘들어했던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들떠서 행복해하시는 거 몹시 오랜만에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은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순간순간 저는 여전히 찜찜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저한테 무난하기가 부처같다,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나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수더분하고 주위 상황 변화에 별로 타격이 없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 여자거든요. 서운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눈치코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깨름칙하면서 앙금 한 숟갈이 남은 것 같은 찜찜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마음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시간은 흘렀고 남편의 꼼꼼하다 못해 질리는 계획표대로 무사히 결혼식도 마무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특히 제 기분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디서 뭐라든지 남편이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언가 부엌에서 하다가 혼잣말로 어라 가위가 어딨지? 내가 어디다 놨더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 저에게 가위를 찾아 주어줍니다. 제가 또 요리를 하다가 혼잣말처럼 마늘이 있던가? 마늘을 사와야 되나? 라고 중얼거리면 남편이 또 어디선가 나타나 마늘 여기 있어 라고 마늘을 손에 쥐어주는 거죠. 만약 집에 없는 거면 슬그머니 나가서 사다 주기까지 하거든요. 물론 이럴 때는 한 번씩 잔소리를 합니다. 왜 꼼꼼하게 기록해서 떨어지기 전에 장을 안 봤냐? 내가 써놓을 테니 이번에는 꼭 사라. 이런 종류의 잔소리죠 뭐. 하지만 이런 잔소리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남편이 저의 진정한 보호자 같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저 사실 엄청난 트라우마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통통했을 시절인데 그때 엄청난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 미성년자였던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너 오늘 예쁘다. 오늘 입은 치마가 어제 입은 것보다 예쁘네. 어제 든 가방 너한테 잘 어울렸는데 왜 오늘은 그 가방을 들었니? 이런 쪽지를 끊임없이 집 우편함에 누군가가 넣어 놓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그것 때문에 학교를 1년간 휴학했었습니다. 그리고 복학한 후에도 계속 스토킹이 이어져서 결국 엄마 아빠가 저를 몰래 전학수속 밟아주셨거든요.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간 후에야 스토킹은 멈췄지만 스토킹에 시달리던 그 1년 반의 기억은 저한테 완전히 도려내서 삭제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무섭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날 때부터
몹시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그랬거든요. 첫사랑이라고 제가 너무 좋다고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못했죠. 1차적으로 저한테 누가 제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 말했다시피 일로 만난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매번 저한테 예쁘다, 매력적이다,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남편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꾸준히 행동으로 자기가 보호자인 것을 증명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을 열었던 거죠. 사실 남편이 아니면 제가 과연 남자를 믿고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델 일을 줄이면서 오히려 회사에서 하던 디자인 업무를 기반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디자인은 집에서 외주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제가 본 직업만큼이나 사랑하는 모델 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국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셈이죠.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좀 반대를 하긴 했어요. 제가 혼자 계속 집에 있는 게 싫다나 봐요. 그런데 저는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었습니다. 모델과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었고 오히려 사랑하는 건 모델 일이었어서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그 일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집 방 하나를 사무실로 삼아 거기서 꼼짝 않고 일 열심히 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설득해서 간신히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 4개월은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서로를 증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 남편은 관심인지 감시인지 어쨌건 종종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면서 장난스럽게 묻곤 했죠. 나름 알콩달콩 그런 것들이 다 재밌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하나하나가 다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 설레는 불장난 같기도 해서 남편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오랜 스토킹으로 닫혀있고 늘 불안함이 한 구석에 남아있던 제 마음에 안정이라는 것이 비로소 찾아오는 것 같아 많이 고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신이 편안하면 스물스물 뭔가 딴 생각이 들어오나 봐요. 몸 고되고 마음 불편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힘들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니 그동안 신경 안 쓰던 것, 굳이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적응 시간이 지나자 프리랜서로 하는 디자인 업무도 일종의 흐름이 잡혀서 매 시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종종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신혼집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집에 큰 애정을 갖거나 살펴봤던 건 아니에요. 일단 남편이 우겨서 들어온 집인데다 다른 사람의 취향대로 짓다 보니 저는 다급하게 있는 공간에 가지고 있던 짐을 넣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죠. 집에 지하실도 있고 창고방도 있다는 것을 이사 오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알았다니 말 다 했죠 뭐. 친척 어르신이 꽤 돈을 주고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구조는 영 실패작인 집이었습니다. 뭔가 미로 같고 방이 숫자만 많지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마치 벌집에서 옹기종기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신혼이니까 그래도 붙어 있으면 짜증이 안 나지. 좀 더 나이 들면 방 숫자가 적더라도 시원하게 빠진 그런 집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사 첫날부터 했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남편은 이 집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특히 지하실을요. 자기만의 암실을 꾸민 그곳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지는 않았어요. 사진사에게 암실이란 약간 성전 같은 곳이고 남들에게 오픈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어두운 곳, 어두움을 유지해야 되고 습도와 온도가 일정해야 해서
함부로 누군가가 들락거리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저 그래도 나름 사진 모델 8년차 베테랑이잖아요. 매주 사진에 미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워들은 얘기만으로도 책을 5권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남편의 암실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존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혼자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집 구석구석이 궁금해지면서 갑자기 남편의 암실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암실을 갔다는 사실을 알면 남편이 몹시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갔다 온 거 가지고 크게 또 화를 낼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삿짐 들어올 때 연락 없이 갔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암실 들어간 거 가지고는 저를 안 보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한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모든 걸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틈을 타서 몰래 암실에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그 집에 1년을 넘게 살면서 암실 쪽 가는 계단은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뭔가 내려가면서부터 지하실에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으쓸하더라고요. 조심스레 암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잠겨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번호키가 작게 달려있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무슨 암실에 번호키까지 달아놨어? 여기에 이 사람 혹시 뭐 금덩이 같은 거라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저는 내려가지 말라는 말만 들었지 번호키까지 달아놓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번호를 이것저것 한번 눌러봤죠. 그 중에 하나가 맞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고 처음 반했다고 고백한 날짜였어요. 속으로 아유, 이 사람 참 그래도 로맨틱하네 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암실이라 하면 여기저기에 사진이 걸려 있고 카메라에서 꺼낸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액이 있는 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암실용 조명이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선 암실은 환하게 조명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곳이었고 빼곡하게 똑같이 생긴 박스 수백 개가 벽에 벽장처럼 찬찬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암실이야? 문을 열자마자 저도 모르게 나온 첫마디였어요. 아무리 봐도 암실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정교하게 관리되어 온 오래된 은행 금고 같은 느낌이랄까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보물 같은 거 찾으러 갈 때 유럽의 오래된 은행 지하금고, 그것도 서랍이 빼곡하게 들어찬 금고에서 열쇠 같은 거 하나 꺼내서 떠나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생긴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손자국 하나 발자국 하나 먼지 한 톨 없더라고요. 그제야 짚이는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고 밤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이 많은 편인 거죠. 10시쯤부터 막 졸음이 몰려와서 누우면 8시, 9시까지 꼬박 자고 나는데 10시 반 정도까지 어떻게든 버티면 새벽 1, 2시까지는 또 깨있을 수 있는 타입이에요. 한마디로 잠이 밀려오는 그 구간을 이기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랄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잠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한두 번 장난스럽게 저를 괴롭히면서 새벽까지 같이 깨있는 시간을 몇 번 만들더니 그러고 나면 제가 거의 인사불성인 것처럼 아침까지 못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냥 재우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드물게 새벽 5시쯤 잠이 깨서 일어났는데 글쎄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받아서 운동을 하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새벽에 운동을 한다나요?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이 운동복을 빨래로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잠결에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동복 빨래가 안 나와 있길래 대체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하길래 빨래가 없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지하실 암실에서 그냥 맨손 운동 한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운동은커녕 숨 쉬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고 운동이 아닌 다른 거란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올라왔죠. 궁금한 마음에 슬그머니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랍형 박스죠.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계속해서 바뀐 전화번호인 듯 줄로 쭉쭉 그어진 번호 아래 가장 최근에 쓴 듯한 글씨로 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기막혔던 건 번호가 아닌 빼곡한 내용물이었어요. 여자를 수백 장 찍은 사진이 아주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연도까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음 박스도 열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역시나 다른 연도로 적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된 전화번호들과 함께요. 그렇게 수십 개의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여자들이 남편이 스토킹을 하며 몰래 사진을 찍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무딘 성격이지만 그래도 여자로서의 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쫙 끼쳐 올라오더라고요. 가만히 연도를 되짚어가며 박스를 역순으로 계산하니 대충 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연도 박스 위치가 보이더라고요. 조심스레 박스를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 박스에는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 친구도 저보다 1년 먼저 스토킹 때문에 전학을 갔었거든요. 친구의 바로 뒤를 이어 저를 누군가가 스토킹하는 바람에 제가 고생을 했던 거고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바로 아래 그 다음 타겟이라고 짐작되는 사람의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찬찬히 사진들을 봤습니다. 공포스럽게도 사진 사이사이에 제가 받았던 수많은 무서운 쪽지들이 하나하나 샌드위치처럼 겹쳐져 있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날 이 쪽지를 보냈고 저 사진을 찍은 날 저 쪽지를 보냈다라는 남편 나름대로의 표식이었던 거죠. 손발이 다 벌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모든 긍정 파워를 버리고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저랑 1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라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일단 거기 있는 것들을 남편에게 들킬 수는 없어서 대충 집히는 대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 제자리에 정리해 놓았어요. 올라와서 일단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믹서기가 돌아가는 것 같이 혼란스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제 뺨을 5번쯤 찰싹찰싹 치며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잠깐만. 그런데 내가 마지막 박스가 아니었잖아. 심호흡을 한참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나니 그제야 제 사진이 있었던 위치가 끝이 아니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입구에서부터 4번째 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3번째 줄은 제 이전에 스토킹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고 오른쪽 제일 끝은 최근까지 스토킹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긴 제가 고등학교 때 당한 거니까 그 이후 20여 년간 얼마나 많은 여자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했겠어요. 벌벌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꽉 찍어 누르며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서랍 쪽으로 갔어요. 제일 마지막 상자는 이전에 있었던 상자들보다 확연히 사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느낌이 어쩐지 비교적 최근의 것 같았어요. 그제야 느낌이 왔습니다. 이 남자 지독한 스토커구나.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스토킹하는 여자로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꼼꼼한 남편의 성격답게 그 사진 박스 안에는 모든 여자들의 연락처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며칠에 걸쳐서 남편이 모르게 그 사진 박스 안에 있는 최근 1년간의 여자들 연락처를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진이 적었던 그 여자에게 먼저 전화를 했죠. 전화가 몇 번 울려도 받지 않던 여자가 너무나 겁에 찔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10번쯤 제가 전화했을 때 덜덜 떨면서 받더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를 건 상대가 여자라는 걸 알자마자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그녀에게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 김영미 씨랑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혹시 잠깐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상대방 여자가 정말 반색을 하며 목소리를 2옥타브쯤 높인 채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당신도 그 자식이 스토킹하나요? 참담했어요. 차마 전화로는 당신이 얘기한 그 스토커 자식이 내 남편이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나왔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슬그머니 저를 힐끔거리길래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김영미 씨죠? 네. 그런데 정말 피해자세요? 네.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 악랄한 새끼가 다른 여자 써서 절 불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중고거래 한다고 불러내서 나가보면 어느새 그놈이 절 사진 찍은 게 배달 오고 정보 알려준다고 해서 망설이다 나가면 또 그 장면도 사진이 찍혀있고. 그 말을 하면서 여자분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혹시 이번에도 스토커가 사진을 찍기 위해 세팅한 부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이거밖에 없으니 더운 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똘똘 싸매고 나온 것이었겠죠. 저도 피해자 맞아요. 전 고등학교 때 이 사람한테 당했어요.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그제야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제가 말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여자가 제 손을 붙들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여자의 사연은 구구절절했어요.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스토킹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처음에는 스토커의 존재를 믿고 같이 찾아서 혼내준다고 하더니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의심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걸 스토커라고 둘러대는 거 아니냐, 자기 몰래 바람피는 걸 괜히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자기를 의심하거나 떠보고 싶어서 있지도 않은 스토커의 존재를 만들어 괜히 자기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고 이상한 눈으로 봤다고 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한번 시작된 의심은 뿌리가 깊어지기만 하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회사로 이 여자분이 속옷만 입고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사진이 배달되면서 파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그런 속옷이 있지도 않고 앉아서 빨래를 갠 적은 있지만 대체 그 사진이 어떻게 찍힌 건지 알도리가 없어 속이 답답해 죽을 뻔했다며 이랬습니다. 어쨌건 멍청한 남자친구는 그 사진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제가 자기를 두고 바람을 피거나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그런 의심하는 사람 결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쯤 되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귀찮아지고 그래서 파혼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사진이 합성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다고 했습니다.
파혼 때문에 집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걸 알게 되고 다들 걱정하는 한편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기에 스토커가 붙냐는 식의 이상한 시선도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피해자인데 다들 왜 우리한테서 원인을 찾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냥 내게 온 거지. 아무도 감기 걸린 사람에게 너는 대체 뭐 하고 다녀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녀서 감기 걸린 거니? 라고 묻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스토킹하는 놈들이 나쁜 거지.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던 것뿐인데 시선들이 너무 더럽고 못됐죠. 그러자 그녀는 그 못된 놈 때문에 자기만 이상한 여자 되고 사진과 쪽지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경찰도 조사를 안 해준다며 정말 딱 세상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저기 정말 놀라시겠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녀가 제 손을 탁 던지듯 놓고 뒤로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한테 왜 접근한 거예요? 접근한 게 아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집에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 김영미 씨 이때까지 스토킹했던 모든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찾아뵌 거예요. 제가 증거라는 말을 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증거도 없고 자기가 그냥 괴롭힘 당한 흔적만 있어서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 그럼 또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등학교 때 저를 스토킹했던 범인이 제 남편이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걸 모른 채 결혼을 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괴롭힘 당하면서도 누군지 모르셨다면서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데 알 리가 없죠. 저도 제가 한심하지만 일단 지금은 피해자분들 찾아서 다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긴 지금 제일 마음고생 심한 사람은 그쪽이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지금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아요. 저는 한 분밖에 몰라요. 그런데 더 있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네요. 피해자분을 아세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김영미 씨가 저한테 해준 얘기는 다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영미 씨가 제 남편이 쓴 스토킹 쪽지를 가지고 경찰을 찾았을 때 경찰 중에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더래요. 자기가 지금 이 경찰서로 오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도 비슷한 쪽지를 가지고 와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영미 씨는 경찰과 함께 여자의 행방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자분은 스토킹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저버린 지 몇 달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제야 경찰도 똑같은 스토커가 김영미 씨도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남아있는 흔적들이 없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몇 달이 지나도 답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제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요. 세상 스스로 저버리신 분이 이제야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를 괴롭혀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된다는 건 어떤 범죄보다 큰 거잖아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진 지는 오래고 이제는 어떡하든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일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제가 찾아간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게 갔고 다음부턴 일사천리였죠.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모든 증거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증거물 수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건 처음 본다. 대체 어떻게 멀쩡한 척하고 모두를 속였을까 등등 경찰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남편이 어디로 혹시 출장 갔냐고 묻더라고요. 저야 남편이 말해준 대로 대답했죠. 근데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 회사로 전화했더니 이미 남편이 사표를 낸 지 몇 달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장 내 성추행으로 민원이 올라와서 조사를 막 시작하려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확 사표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시기를 들어보니 저랑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알고 보니 그렇게 받은 퇴직금을 쪼개서 매달 월급인 것처럼 저한테 생활비를 줬던 거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또 느낌이 왔어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난 후부터 부서가 바뀌었다고 지방 출장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잦아졌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스토킹하는 여자가 지방에 있거나 지방을 자주 내려가는 여자인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에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경찰이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제가 줬던 정보 덕에 여자를 스토킹하고 있던 남편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경찰에게 잡히면서도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부탁했어요. 저도 스토킹의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그 사람의 아내, 즉 법적인 보호자니 만나게 해달라고요. 오히려 제 말을 듣고 경찰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내분은 피해자이고 그 사람은 범죄자인데 굳이 만나실 필요 있습니까? 다른 분들 절대 눈앞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시던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스토커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범죄자 신분인 남편을 만나려는 거니까요. 꼭 한번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안 봐도 좋아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남편을 경찰서로 데리고 온 이후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앞에 서자 그 사람은 세상에 정말 뱀처럼 번들거리고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는 말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묻고 싶다. 왜 나랑 결혼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죠.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너랑 왜 결혼했냐고? 너무나 간단하잖아.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너 같은 여자한테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 너도 은근히 좋아했던 거 아니야? 말이 스토킹이지 사실은 지독한 사랑일 수 있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렇게 혼자만의 마음으로 집착하는 건 범죄고 피해라고. 다들 왜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모두에게 사랑을 줬고 가장 못난 네가 내 사랑을 받아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결혼했지. 네가 내 사랑을 받아줬잖아. 그제서야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 정상 아니구나. 정신병자구나. 그래, 내가 정말 마지막 신뢰 같은 희망으로 진심이라는 게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었나 싶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말입니다. 옆에서 같이 참관하던 경찰도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턱 벌린 채 가만히 남편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 나는 너를 앞으로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는 저 말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쭉 겪고 나니까 별로 무섭다는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곳으로 못 가겠어요.
게다가 지금 차고 넘치는 증거만으로는 당분간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는 또 제 삶을 꾸릴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겠죠. 물론 저런 놈 때문에 제가 제 삶의 터전을 바꿔야 한다는 건 좀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이럴 때 쓰는 속담이 하나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앞으로 혹 더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그 스토킹 증거들을 모아둔 지하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냥 넘어갔으면 앞으로 이 사람은 스토킹을 넘어 더 큰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악랄한 범죄자로 살았겠죠.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남편 앞으로 몇 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번에 그만둔 직장 말고 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직장 내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것들로 걸려있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고요. 어쨌건 저를 괴롭혔던 스토커와 결혼한 저의 마지막은 스토커와 이별하고 완전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의 대미를 장식한 건 저의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아니, 그 스토커 놈이 오래전부터 스토킹하는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알면서도 숨기고 오히려 저한테 그냥 사진만 찍어 모으는 걸 뭐 그렇게까지 신고까지 해서 애를 콩밥 먹이고 전과자를 만드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셨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대체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따지자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진이라도 찍게 해줘야 걔도 숨쉬고 살지 안 그러면 그 잔인하고 무서운 성격 어디로 튈지 몰라 자신들도 늘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집착이 심하고 잔인한 구석이 있어서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를 괴롭히고 엄마 아빠 앞에서 자기 학대나 자해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카메라를 손에 쥐더니 그게 멈추더라네요. 모든 못된 성질과 집착이 카메라에 집중된 거겠죠. 그때부터 카메라만 옆에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에게 성질도 안 부리고 잔인한 짓도 잠잠하니 시부모님은 모든 해답이 카메라에 있다고 생각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셨던 겁니다. 어리석은 모성애 부성애가 키운 괴물이었던 거겠죠. 아마 당분간은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스토커 놈이 성전처럼 꾸며놓았던 공간을 봤을 때 느꼈던 소름 끼치는 공포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거든요.